왜 에코페미니즘에 관심을 갖게 되었냐고 먼저 질문을 하셨는데, 그리고 어떻게 이런 식의 이런 인물들을 알게 되었냐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제가 여성학을 하면서 여성학의 과목 중에서 에코페미니즘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거 하시는 선생님이 장필아 선생님이라고요. 그 선생님하고 수업 시간에 같이 공부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여성환경연대에서 연구 모임이 있어요. 연구 모임에서 각 분야에서 학자나 활동가들이 함께 모이는데, 그분들은 뭐 각기 다른 분야에 있지만 함께 날마다,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모여서 에코페미니즘에 대한 공부를 했고요. 또 처음에는 저도 여러분들처럼 에코페미니즘을 강의하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무엇을 질문하냐면요. 왜 에코페미니즘과 페미니즘의 차이가 뭔데? 라고 묻더라고요. 제가 박사 논문을 2017년에 썼습니다. 2017년에 8년의 박사과정을 끝냈는데요. 그 이후에 아시아 여성 운동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그것과 아주 에코페미니즘은 가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운동은 초기에 서구 중심의 환경운동이었는데, 요즘 환경 문제가 실질적으로 아시아나 아프리카 쪽이나 이쪽은요,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까지 일어나고 있어요. 도대체 그럼 여러분은 에코페미니즘이 뭔가, 페미니즘과 에코페미니즘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에코페미니즘이라는 이곳에서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할 것인가, 이런 작업들을 오늘은 할 겁니다. 자, 먼저 볼까요? 제일 처음에 에코페미니즘은요, 천천히 가야 되는 그런 공부예요. 우리 너무 욕심내지 말고 천천히 가면서, 그 다음에 이 시간들이 여러분들한테 많은 지식을 얻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녹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페미니즘 하면 생각나는 단어 세 가지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저항, 투쟁, 평등, 젠더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뭔가 그런데 이런 얘기들은 뭐냐면, 젠더라는 건 사실은 다양하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성평등이라는 개념도 되고요.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섹스의 표현이 젠더이기도 하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건 뭔가 뭐냐면, 페미니즘 하면 뭔가 이겨야 되고, 자, 이게 평등을 성취해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걸지는 모르지만, 페미니즘은 어떤 강력한 횃불 같기도 하고, 뭔가 우리에게 시원한 앞날을 이렇게 열어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틀렸나? 때로는 조금 무섭기도 하고 겁도 주기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람 차별하면 안 됩니다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기도 하잖아요. 무섭다는 표현은 좀 겁도 주죠. 이제는 종종, 그 설명은 자, 여러분. 에코페미니즘에 대해서는 여러분 혹시 뭔지, 여러분들은 에코페미니즘이라는 그 수업에 들어왔어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에코페미니즘 그러면 떠오르는 말 좀 한번 던져보세요, 이번에. 자, 제가 에코페미니즘으로 저희 강연을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번 하는데, 에코페미니즘 강의를 할 적에 종종 제가 겪었던 일이고요. 초기에 제가 겪었던 일이에요. 에코페미니즘은요, 우리가 소위 알고 있다고 여겨지는 그 페미니즘이 권리 중심적이다 라고 비판을 하면서 나온 거예요. 아니, 여성운동이 권리를 되찾는 건데 권리 중심적이지 않은 여성운동이 있나요? 여기서 권리 중심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여러분, 내 권리, 내 권리, 내 권리.
내 권리 그러면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네. 권리 중심적이라고 얘기할 적에 내 권리 그러면 사람들은 아주 종종 이기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페미니즘이 사실 운동 중에서 운동은요 나로부터 시작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뭐예요? 우리라는 공동체를 향해 있거든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이게 사회운동이나 그 다음에 우리 여성운동 쪽에서 있는 분들을 보면요.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분들이 아니고 어느 때는 놀라는 게 뭐냐면요. 구세주 컴플렉스에 걸려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사회를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이들을 살려야 되는데 막 이런 컴플렉스에 대해서 스스로 막 그것도 성찰까지 하지 않습니까? 에코페미니즘을 보면요. 여성주의가 지금 주장하는 게 너무 권리중심적이다 라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제가 이걸 들었을 때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에코페미니즘의 이제 여러 가지 책을 보면요. 거기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모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페미니즘의 그 전략 안에서 보면요. 모성에 대해서 굉장히 페미니즘이 비판합니다. 아주 쉽게, 애미가 뭐 그런 욕심을 내냐. 모성이라는 것들은 다시 말하면 헌신적으로 나에 대해서 다 베풀지만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 보통 이런 걸 모성으로 사람들이 아주 좋게 평가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성이라는 이름으로 여성들은 그러니까 희생을 요구했기 때문에 페미니스트들은 지속적으로 모성을 비판해 왔어요. 그런데 에코페미니즘에서 모성을 이야기합니다. 모성이 여성에게 중요한 전략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에코페미니즘에서 자주 사용하는 언어 중에서 보면요. 돌봄과 나눔 이야기를 합니다. 돌봄과 나눔을 이야기할 적에 왜 돌봄과 나눔을 이제까지 여성들에게 돌봄과 나눔을 시키면서 무상으로 그야말로 착취했던 그 단어를 또다시 가져와서 여성들에게 돌봄과 나눔의 이야기를 해서 성 역할을 고정시키자는 건가 하면서 에코페미니즘을 처음 만날 때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얼핏 에코페미니즘을 보니까 여성도 자연처럼 착취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이 자연하고 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그러니까 누가 좀 만만한 애하고 너하고 닮았다. 뭐 이러면 좀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연을 마음껏 자기네들이 착취하면서 여성이 자연하고 비슷하다 그러니까 괜히 에코페미니즘은 여성들을 오히려 착취의 그 위치에다가 또다시 밀어넣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불편한 감정이 제가 처음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제가 에코페미니즘이라는 걸 처음 만났을 때 가졌던 인상이라 그러나? 그래서 정말 에코페미니즘은 돈 좀 있고 여유 좀 있는 중산층 페미니즘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번 어떤 건가? 그렇게 시작한 에코페미니즘이 저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주려고 합니다. 여기 사진을 보세요. 여러분 이 그림 보면 어떤 그림입니까? 한셀과 그레텔이죠. 제가 여러분들 여기에 어떤 분은 처음 페미니즘을 만났다 그랬잖아요. 한셀과 그레텔이에요. 여러분들 한셀과 그레텔을 보면요. 저는 저 어렸을 때도 읽었고요. 제가 아이들을 기를 때도 읽었고요. 여러분들도 읽었을 걸 압니다. 한셀과 그레텔을 보면 어떤 감정이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용감한 어린이. 그쵸? 용감한 어린이, 모험, 나쁜 마녀, 막 이런 느낌이 오지 않았어요? 저는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보물상자를 딱 여는 순간 그 보물상자를 보고서 나오는 그 신비한. 그래서 심지어 꿈속에서도 종종 보석이 가득 찬 그 보물상자를 여는 꿈을 꿨을 정도로 아주 뭔가 신비하고 뭔가 모험에 넘치고 또 숲을 헤매다가 과자로 만들어진 집을 보고 그 행복했던 순간들이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헨셀과 그레텔이 만들어지는 18세기에 이게 그림 브라더, 그림 형제가 독일의 역사학자들이잖아요. 그가 그렇게 전 세계가 읽을 수 있는 요 책을 썼지만, 이 동화를 쓰고 모았지만요,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사실은요 조금 무서운 내용입니다. 혼자 사는 독거노인 집에 독거노인이 두 남매를 이렇게 품어줬더니 그 독거노인을 이렇게 화로에 죽이는 무시무시한 살인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 있는 모든 보물을 들고서 도망오지 않습니까? 제가 좀 과하다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혼자 사는 노인들은요, 혼자 사는 여성들은요, 재산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혹은 여성들이 혼자 살면서 예를 들면 찾아오는 사람들 약초를 지어준다든지 아니면 산모 역할을 한다든지 이러면서 혼자 사는 여성들이 사실은 재산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근대 때 마녀 사냥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혼자 사는 여성들은 모두 대부분 이렇게 마녀 취급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 저한테는 혼자 사는 여성을 마녀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이 여성을 죽이면서 그 다음에 두 아이가 탈출하는 걸 그야말로 굉장한 모험 이야기로 했던 이 이야기들은 바로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적인 사회 속에서 만들어진 동화구나. 우린 다시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 선생님이 애니 반더미어라고요. 네덜란드의 인류학자 선생님입니다. 근데 이 선생님을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할 적에 이 선생님이 그런 표현을 써요. 나이 들은 여성, 여러분들은 그 사회가 성평등한 사회인지 아닌지를 가늠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다양한데, 이 선생님은 여신 연구를 한 선생님이에요. 근데 여신 연구를 한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이 성평등한 사회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방식으로는 뭘 제안하시냐면요, 그 사회에 나이 들은 여성이 어떻게 대접받느냐를 보문한답니다. 예를 들면 나이가, 여러분 그 얘기를 듣는데 내가 어느 그 미국에서 오신 철학자 선생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K-드라마를 보고서 자기 너무 놀랬대요. K-드라마는 한국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나이 많은 여성들은 모두 다 무서운 시어머니 혹은요 불쌍한 엄마라는 거예요. 일을 해도 불쌍하고 일을 안 해도 불쌍하고, 자식이 있어도 불쌍하고 자식이 없어도 불쌍하고, 혹은요 시어머니라서 굉장히 무시무시해서 여성들을 괴롭히는 거로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애니 반더미어 선생님 표현대로 한다면 나이 들은 여성들에 대한 묘사가 한국은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나이 들은 여성에 대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여성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묘사할 수 있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회가 사실은 여성을 존경하는 사회랍니다. 근데 나이 들면 뭐 여성들이 성적인 대상이 되거나 되지도 않고 아이를 낳지도 않지 않습니까? 여성을 기능적으로만 평가하는 사회는요, 나이 들은 여성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경우도요, 지금 마녀로 취급받은 늙은 노파에 대한 이야기도요, 사실은 나이 들은 여성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대했던 가부장제 사회라는 걸 보여줍니다. 지금 이 이야기들은요, 우리가 여성주의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감을 획득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동화도 그쪽에서 해석을 다르게 해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야말로 악역과 선한 역할이 왜 그렇게 해석이 됐을까 하고 우리는
바꾸어 미루어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페미니즘 또한 역사도 재해석하게 되죠. 여러분 그거 우리나라에서 연령운이 답을 보여주고 하네요. 어느 시대에 제일 많았는지 아시죠? 임진왜란 때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공공연하게 여성에 대한 강간을 무기로 사용했던 그런 공간입니다. 일단 전쟁에 나온 군인들은 예를 들면 방글라데시에서 파키스탄이 방글라데시를 치기 시작할 때 그 당시에 전쟁을 하면서 20만의 여성이 강간을 했습니다. 지금 분쟁 지역을 가서 살펴보면요. 그 분쟁 지역에서 나타나는 것 중에서 여성에 대한 강간 문제는 아주 심각합니다. 그야말로 왜 그러냐면 이게 왜 무기가 되냐면요. 그 공동체에서 강간 사건이 딱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는요. 그 공동체가 다 무력해지고 이렇게 산산조각이 난다 그래요. 그래서 강간을 하나의 전쟁 도구로 사용하는 것들이 그야말로 오래 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전쟁 시기에 가장 많이 연료문이 세워진 거예요. 연료문은요, 얼핏 보면 여성들을 존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너머에 여성들에 대한 징계뿐만 아니라 이렇게 상을 줌으로써 이 연료문을 받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여성들을 그야말로 칭찬과 징계의 통치 원리로 사용했다는 걸 이제는 받아들입니다. 심지어는 연료문을 일단 받기 시작하면요. 그 과거를 보지 않고 그 자녀들이 그야말로 등용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학력고사 치르지 않고 대학 갈 수 있는 거고요. 공무원 시험 치르지 않고 공무원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혜택을 줄 정도로 여성들에게 그야말로 여성들의 정조를 강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연료문에 대해서 여성들이 다시 해석하기 시작하죠. 이게 지금 페미니즘은 문화뿐만 아니라 역사도 다시 해석하고 있어요. 여러분 까칠남녀라는 EBS 보셨어요? 이거 참 재밌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심지어 상까지 받았거든요. PD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 때문에 아주 징계를 한번 받았어요. 뭐였냐면 나 혼자 한다 그래서 까칠남녀라는 이 교육 프로그램에서 여성들의 자위라는 주제를 다룬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 풍기문란하다고. 이 주제를 더 이상 다루지 못하고 이게 엄청나게 커트되어서 방송이 됐다 그래요. 근데 저는 여전히 기억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적에 공공연하게 남학생들한테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다. 자위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다. 뭐 이런 걸 학교나 심지어 텔레비에 나와서까지도 부모님들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드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막 이런 방송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전히 우리 사회는 이런 거 보면요. 빡빡하죠. 그리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느꼈던 그 쾌락의 문제에 대해서 보수적이고 특히 여성에게 보수적이죠. 그러니까 여성들에게 자유가 주어졌고 평등이 주어졌다고 하지만 실제로 뭐예요? 성녀? 요즘은 여신이라는 표현 쓰더라고요. 여신과 창녀? 이걸 구별해가지고 그야말로 존중하고 해야 될 여성과 그렇지 못한 여성을 나누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요. 지금 이런 것들이 왜 지금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성주의, 페미니즘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시 알게 되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림이 좀 우스꽝스럽죠? 근데 페미니즘이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열어줬는데. 당연한 것 같았던 그런 현상들, 당연한 것 같았던 그 많은 일들이 그 너머에 우리를 억압했고 불평등하게 했던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읽게 했잖아요. 여러분 페미니즘이
보통 뭐가 잘못했을까요? 요즘 페미니즘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페미니즘은요, 늘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학문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얼마나 소란스럽고 다른 의견들을 서로 오고 가면서 고민들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하고 끊임없이 논쟁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거든요. 페미니즘이 하나의 색깔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페미니즘은 자기 목소리만 크게 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인권운동은요, 듣는 운동이에요. 여러분 상담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치유할 적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듣는 거잖아요. 지금 저는요, 페미니즘이 뭔가 역사의 물결, 우리의 역사의 해석이나 심지어는 동화까지도 해석을 다시 하고 있고 TV 프로그램까지도 바꾸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페미니즘 안에서 우리들이 고민하는 게 뭐였을까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바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보통 그 60년대부터 페미니즘이 이렇게 활기차게 올라왔다고 생각해 본다면, 왜냐하면 1963년에 베티 프리단이 여성의 신비, 여성성의 신비인데 그렇게 번역이 됐더라고요. 페미니미스틱이라고. 그걸 쓰기 시작하면서 제2세대 페미니즘이 등장하거든요. 페미니즘은 지난 60년 동안 엄청나게 우리 사회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리는 공공연하게 여성 혐오적인 발언을 하면요, 이젠 아웃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야말로 공적인 사회에 서기 위해선 충분히 자기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페미니즘이 기본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여성들 취직하는 거 만약에 차별했다고 하면 리스트로 지금 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페미니즘 안에서 고민이 있었다는 건 뭐냐면요, 페미니즘이 세상을 바꾼 건 사실이지만 주변화된 여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알파걸들이 나왔고요, 골드미스들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여행 가고 싶으면 여러분 여행 준비하고 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고 여겼을 때 여러분들은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이처럼요, 페미니즘은 여성들의 목소리를 아주 제대로 이 세상에 여성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바꿨지만, 이상하게 페미니즘 안에는요, 골드미스와 알파걸이 더 많이 부각될수록 더 많이 주변화된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현재 이건요, 여성주의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사회학적인 용어입니다. 빈곤의 여성화예요. 빈곤한 지역을 가서 이렇게 살펴보면요, 그곳에 여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feminization of poverty. 이거는 국제협력기관에서 굳이 젠더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강요하지 않고 그 사회에서 가장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돕겠다고 가는데 끝에 남겨진 걸 보니까 여성이었다는 겁니다. 이주의 여성화. 이주의 여성화가 왜 문제냐면요, 여러분, 이주 결혼, 이주 노동. 여러분 제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친구들끼리 결혼한 친구들끼리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친정이 좀 있어야 무시 안 한다. 그야말로 와서 이주 결혼해서 와가지고 있는 그 여성들은요, 그래 니네 친정 못 살지. 그리고 혼자서 이렇게 있을 적이 참 힘듭니다. 이주 결혼 자체는요, 굉장히 빈곤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성이 더 많이 이주하는 건요, 그 나라에서 자기 가족들하고 잘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왜 이주하겠습니까? 여성들은 그곳에서 직업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비정규직의 여성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여성들은요, 직업을 갖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여성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여성들에게 주어진 많은 일들이 서비스업 혹은 비정규직인데, 비정규직에 그래서 보니까 여성들이 거기에 가장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성매매 산업도 교묘한 형태로 등장한 거죠. 그야말로 옛날처럼 그 성매매하는 그런 공간이, 어떤 동네가 따로 있었던 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아시아 노동의 착취. 지금 다시 말하면요, 페미니즘은 정말 우리 사회를 바뀌었고 여성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여성들 간의 차이가 엄청나게 시작했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면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취약한 계층들 혹은 전 지구화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권리와 그들의 지위는 그닥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저쪽에 저 그림 보면요, Poverty has a women's face. 그래서 빈곤은 여성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들이 공공연하게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사례인데요, 저쪽에 있는 게 라나 프라자, 방글라데시가 무너졌을 때죠. 근데 이 방글라데시가 무너졌을 때 주인들이 와서 아주 급하게 재봉틀을 꺼냈답니다. 사람을 꺼낸 게 아니고. 그리고 여성들은요, 그 전날부터 흔들릴 줄 알았지만 피할 수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그야말로 제1세대에 빨리 납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이 흔들려도 가서 일하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여기 있는 여성들은요, 여러분 이게 대리모라고 들어보셨죠? 대리모들인데, 대리모가, 여러분 대리모 기술이,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이런 식으로 재생산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여성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좀 더 자유로워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여자들이요, 자기 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몸에서 자기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겁니다. 여기서의 말하는 여자들은 누굽니까? 소위 말하면 제1세대에 돈 좀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기 이 사진은요, 네팔에 있는 대리모들이에요. 그들은요, 대리모를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냐면요, 네가 대리모 한 번 하면 집 한 채 사는데 그냥 해. 다시 말하면 이전에는 노동을 뺏겼지만 지금은요, 그들의 자금까지도 그야말로 자본시장에 팔아넘기고 있습니다. 이건요, 메일 오더 브라이드죠. 아시아 쪽에서 그야말로 우편 배달 신부입니다. 왜 여성주의가 발전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평등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왜 특정한 여성들은 노동력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금까지도 그야말로 노동시장과 이런 자본시장에 팔아야 될까요? 왜 여성들은요, 심지어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 땅을 떠나서 이렇게 우편 배달 신부가 돼야 될까요? 왜 여성들은 그야말로 그야말로 생존을 위해서 흔들흔들거리는 저 공장에서 저임금으로 일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 같은 것들 때문에 고민이 된 거예요. 페미니즘요. 이 안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여성의 인권이라는 문제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함께 갈 수 있을까? 이 문제를, 바로 이 문제가 오게 된 겁니다.